깊은 산골짜기에서 벼락 맞은 나무에 깔려 죽어가던 양반 가도령이 있었습니다. 그 도령을 구해준 건 장정선어도 못 들 나무를 번쩍 들어 올린 뚱뚱한 처녀였죠. 도령은 그녀에게 홀딱 반의 단식 투쟁까지 벌여 혼인에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한양으로 떠난 사이 시어머니가 꾸민 끔찍한 계략에 그녀는 한겨울 맨몸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난 뚱보 며느리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어 놓는데요. 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뼈대 있는 양반가에 자제 이진우라는 도령이 있었습니다. 나이 28,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매진하여 사서삼경을 줄줄 읊고 붓을 잡으면 고을 훈장도 혀를 내두를 만큼 총명한 선비였죠. 그런 진우가 그날따라 산에 오른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이 한 달째 기침을 멈추지 못하니 약재상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산삼뿌리를 직접 캐오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새벽녘 집신끈을 단단히 조이고 산길에 들어선 진우는 반나절이 넘도록 가파른 바위를 타고 계곡을 건너며 산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시커먼 먹빛으로 물드는 걸 보면서도 진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터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이 눈앞을 하얗게 태우더니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진우 바로 옆에 서 있던 수백 년 묵은 고목에 벼락이 내리꽂힌 겁니다. 둘레만 장정되어 섰이 팔을 벌려야 감쌀 만큼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뒤틀리면서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며 진우를 향해 쓰러져 내렸습니다. 미처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한 진우의 몸 위로 그 무시무시한 나무 기둥이 그대로 내려앉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우의 입에서 한 줌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었고 가슴을 짓누르는 나무의 무게의 숨통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데도 몸을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진우는 자신이 이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겠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칼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고 의식이 점점 가물가물 꺼져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무거운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진우가 흐릿하게 눈을 떠보니 빗물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자기 앞에 우뚝 서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덩치 큰 처녀 하나였습니다. 골격이 장대하고 살집이 두둑하여 웬만한 장정보다도 한 뼘은 더 커 보이는 체구의 여인이 비에 젖은 삼배옷을 두르고 등에는 산나물 가득한 지게를 맨 채 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혜원이라는 이름의 이 처녀는 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산나물을 캐고 밭을 일구어 살아가는 평민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기 전에 나무를 걷어가려고 산비탈을 내려오던 참이었는데 벼락 소리에 놀라 달려와 보니 사람 하나가 나무에 깔려 피를 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혜원이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 기둥 앞에 서서 두 팔로 껴안듯 움켜쥐더니 무릎을 굽혀 온몸의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정선엇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그 거대한 나무가 혜원의 우람한 팔뚝에서 붉어져 나온 힘줄과 함께 서서히 들려 올라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 양쪽에 핏줄이 밧줄처럼 솟아오르는데도 혜원은 이를 악물고 나무를 밀어 올려 마침내 진우의 몸 위에서 그 살인적인 무게를 걷어냈습니다. 나무가 옆으로 굴러떨어지자 혜원이 재빨리 진우의 몸을 살폈는데 갈비뼈가 두어 대 부러지고 왼쪽 다리에 금이 간 상태로 숨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진우를 번쩍 업었는데 28 먹은 다 큰 남정네를 업고도 혜원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운 산비탈을 내달리면서도 끙 위에 진우가 흔들리지 않게 두 팔로 단단히 받치고 한 시진도 채 안 되어 산 아래 자신의 초가집까지 내려왔습니다. 혜원은 진우를 방 안에 눕히고 부러진 갈비뼈 부위를 헝겊으로 동여맨 뒤 부목을 대어 다리를 고정시켰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지고 빠른지 마치 평생을 사람 살리는 일만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밤새 진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두툼한 손으로 닦아내고 불을 떼어 젖은 옷을 말리며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죠. 진우가 새벽녘에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자기 손을 감싸고 있는 크고 따뜻한 손의 온기였습니다. 열에 들떠 흐릿한 시야로 올려다본 혜원의 얼굴은 세간에서 말하는 가녀린 미인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넓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밤새 뜬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그 두 눈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진우가 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열어 물었습니다. 나를 살려준 게 그대요? 혜원이 죽 그릇을 받쳐 들고 진우의 머리를 한 손으로 살며시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나중에 하시고 이것부터 드세요. 밤새 피를 쏟았으니 기력부터 챙기셔야죠. 미음 한 그릇을 받아 넘기는 동안에도 진우는 자기 등을 받치고 있는 혜원의 손이 얼마나 넓고 든든한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도 편안했습니다. 사흘을 혜원의 간호 속에 누워 지낸 진우는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혜원의 두 손을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혜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혜원이 자기 손을 잡은 진우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을 슬며시 빼며 말했습니다. 혜원이에요. 그냥 나물 캐는 혜원이. 진우가 빼낸 혜원의 손을 다시 붙잡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혜원, 나는 이진우라 하오. 그대가 내 목숨을 살렸소. 그때 혜원이 고개를 돌리며 손을 거두어들였는데 귀끝이 붉게 물드는 걸 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간 혜원의 보살핌 속에 몸을 추스른 진우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양반과 교수들의 얼굴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건 자기를 업고 산을 내달리던 혜원의 넓은 등과 바위처럼 든든한 두 팔뚝뿐이었으니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진우가 어머니 윤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에게 장가를 보내주십시오. 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자 소자가 평생을 기대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다. 윤씨 부인이 아들의 말에 부채를 탁 접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오, 그래. 어느 대 교수냐? 가문은 반듯하겠지.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혜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가난한 평민의 딸이라는 말에 윤씨 부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더니 체구가 산더미만 하다는 대목에서 찻잔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사기 파편이 방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윤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깨진 찻잔 조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를 갈았습니다. 미쳤느냐? 이 집안이 못하는 가문인 줄 알고 천한 것을 데려오겠다는 게냐? 진유가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여인이 아니었으면 소자는 이미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은인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윤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채로 진우의 어깨를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갚으면 될 것을 어찌 혼사까지 들먹이느냐. 산 것에 뚱보라니 이 어미를 죽일 작정이냐. 그런데 이 진우라는 선비가 보통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불호령에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방으로 물러간 진우는 그날부터 밥상 앞에 숟가락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광대뼈가 드러나고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나흘째 되는 날에는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빠져 방 안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소희가 오빠 방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도 참 뚱뚱한 상것한테 무슨 반하신 거예요. 좀 드세요, 정말. 진우가 천장을 바라본 채 말랐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혜원이가 아니면 나는 장가를 들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굶어 죽겠다. 닷새째 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지자 윤씨 부인이 마침내 아들 방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체면이 중요하고 가문의 격이 소중해도 하나뿐인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윤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진우의 갈라진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이를 갈면서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이기었다. 데려와라, 그년을. 진우가 그 말을 듣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간신히 미소를 지었는데 볼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린 걸 윤씨 부인은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렇게 혜원은 마침내 이진우의 아내가 되어 양반댁 며느리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마 대신 제 두 발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혜원의 모습에 하객들은 수군거렸지만 진우는 대문 앞에서 혜원의 큰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원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간 걸 숨기지는 못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마솥 뚜껑 같은 웃음을 짓고 서 있는 혜원의 뒤편에서 윤씨 부인이 대청마루 기둥을 움켜쥔 채 새며느리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서려 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귀고 사겨도 사겨지지 않는 도끼였는데 안타깝게도 혜원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그날 밤 진우는 혜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고. 이 집안에서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혜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쪽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새벽같이 혜원을 안채로 불러 세우더니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는 눈빛이 소나 돼지를 품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혜원이 큰 체구를 웅크리고 공손히 문안 인사를 올렸지만 윤씨 부인은 대꾸 한마디 없이 부엌 쪽으로 턱짓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혜원에게는 쉴 틈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새벽 인경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장독대를 닦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맷돌을 돌리고 장작을 패야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는 노비가 셋이나 있었지만 윤씨 부인은 그 일들을 전부 혜원에게 떠넘긴 겁니다. 노비들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구석에 앉아 있었고 혜원 혼자서 집안일 전부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시누이 소희는 어머니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아침마다 혜원을 제 방으로 불러 머리를 빗기게 하고 저고리에 주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림질을 3번씩 다시 시키고 심지어 자기 신발까지 혜원에게 닦게 했습니다. 혜원이 무릎을 꿇고 소희의 비단 꽃신에
기름을 먹이고 있으면 소희가 발끝으로 혜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킬킬거렸는데 그 모습을 본 노비들조차 고개를 돌렸을 정도였습니다. 진우가 이걸 모를 리가 없었죠. 어느 날 저녁 혜원의 손바닥에 맷돌을 돌려 잡힌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있는 걸 본 진우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진우가 문지방을 넘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혜원이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어찌 노비보다 못한 대접을 하십니까? 윤씨 부인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감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콧바람을 불며 받아쳤습니다.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살림을 익혀야 할 것 아니냐. 산에서 나물이나 캐던 것이 양반가의 법도를 어찌 알겠느냐. 진유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법도를 가르치는 것과 사람을 부려먹는 것은 다릅니다. 어머니께서 이러시면 소자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윤씨 부인이 바느질감을 탁 내려놓고 눈을 부라리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가만 있지 않겠다고 내 어미한테 감히 그 입을 놀리느냐. 그 뚱보년이 내 정신을 홀린 게 틀림없다. 진유가 입술을 질끈 깨물고 방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복도 끝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던 혜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원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웃는 입과 달리 눈 아래 짙게 내려앉은 그림자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한 달, 두 달 쌓여갔습니다. 진유가 곁에 있을 때는 그나마 윤씨 부인도 기세를 낮추었지만 진유가 글방에 가거나 외출이라도 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혜원에게 온갖 구박이 쏟아졌습니다. 소희는 새언니의 체구를 두고 놀리는 것을 일종의 재미로 삼았는데 마을 안악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새언니는 밥을 한 가마니씩 먹는다느니 문틈에 끼어서 빼내느라 노비 셋이 매달렸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지어내 깔깔거렸습니다. 혜원이 이 모든 걸 속으로 삼킨 이유는 단 하나, 진우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혜원의 물집 잡힌 손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약을 발라주는 남편의 손길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되뇌는 남편의 목소리가 혜원의 등뼈를 꼿꼿이 세워주는 유일한 기둥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 한양에서 서찰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진우는 오래전부터 과거의 뜻을 두고 있었고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면 혜원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줄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 가려면 최소 석 달에서 반년은 집을 비워야 했으니 진우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진우가 혜원을 끌어안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돌아올 때까지만 버텨다오. 내가 반드시 급제하고 돌아와서 너를 이 고생에서 꺼내줄 테니. 혜원이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코끝을 훌쩍거렸습니다. 걱정 마. 나는 튼튼하잖아. 당신이나 몸성이 다녀와. 떠나는 날 아침 진우가 대문을 나서기 직전에 어머니 윤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핏발이 선 두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돌아올 때까지 혜원이를 부디 사람답게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들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윤씨 부인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만 까딱였는데 그 부채 뒤에 숨겨진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유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뒷산 고갯길로 사라지는 순간 윤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떡하니 앉아 혜원을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에
진짜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윤 씨 부인은 혜원의 밥을 하루 세 끼에서 한 끼로 줄였는데 그마저도 쉬어서 냄새가 올라오는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혜원의 체구가 크니 많이 먹어서 저 꼴이 된 거라며 굶기는 것이 약이라고 떠들었지만 진짜 속내는 며느리를 하루빨리 나가 떨어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새벽부터 맷돌을 돌리게 하고 한낮에는 장작을 패게 했으며 밤에는 안채 마루를 무릎으로 기어 닦게 시켰습니다. 소희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혜원이 장작을 패고 있으면 뒤에서 슬쩍 다가가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는 깔깔대며 도망쳤고 혜원이 빨래를 다 널어놓으면 일부러 빨랫줄을 끊어 진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다시 빨아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혜원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이가 부서지도록 이를 악물고 눈물이 차올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눈물을 다시 삼키고 오직 남편의 얼굴 하나만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윤 씨 부인에게는 며느리를 내쫓을 결정적인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괜히 쫓아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짠 계략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씨 부인이 소희를 방으로 불러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속닥거리더니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참으로 흉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백자 항아리가 산산조각 난 채 발견되었습니다. 3대를 이어 내려온 가보 중의 가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깨진 조각을 들어 올리며 온 집안이 떠나갈 만큼 통곡을 질렀고 소희가 혜원을 손가락질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소희가 깨진 사금파리를 혜원의 발밑에 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새벽에 마루를 지나간 건 언니밖에 없어요. 저 덩치로 쿵쿵거리고 다니니까 항아리가 안 깨지겠어요? 혜원이 두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항아리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믿어 주십시오. 윤 씨 부인이 혜원의 변명을 끊어버리듯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가보를 깨뜨린 흉악한 년을 이 집안에 하루도 더 둘 수 없다. 당장 나가거라. 혜원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 순간 노비 하나가 뒤편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비는 새벽에 소희가 몰래 항아리를 밀어 깨뜨리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는데 윤 씨 부인의 위세에 눌려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그 노비를 바라보았지만 노비가 벌벌 떨며 시선을 피하는 걸 보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은 겁니다. 윤 씨 부인의 명을 받은 노비 둘이 혜원의 양팔을 잡아 끌었고 혜원은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의 괴력이라면 노비 10명이 매달려도 꿈쩍 안 했을 테지만 이 집안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면 돌아올 남편의 체면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두 주먹을 꽉 쥔 채 순순히 끌려나간 겁니다. 한겨울 바람이 살을 내는 추위 속에 혜원은 맨몸으로 대문 밖에 내쳐졌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윤 씨 부인이 안쪽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소리치는 게 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혜원이 닫힌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리고 발가락이 고바드는데도 혜원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고개를 들어 올린 눈가에 얼어붙은 눈물 자국 하나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해서도 서러워서도 아닌 남편에게 미처 인사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혜원이
마침내 몸을 돌려 텅 빈 겨울 들판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칼바람이 삼배옷 사이로 파고드는데도 혜원의 걸음은 느리지 않았고 그 넓은 등이 점점 작아지며 눈발 속으로 사라져 갈 때 하늘에서는 첫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난 혜원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갈 곳이라곤 태어나고 자란 산골짜기밖에 없었습니다. 홀어머니가 계시던 초가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혜원이 시집가던 해 겨울의 병으로 세상을 뜬 터라 빈집만이 혜원을 맞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는 먼지가 손가락 한 마디 두께로 쌓여 있었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찬바람이 거침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혜원이 쓰러진 문짝을 일으켜 세우고 구들장 위에 몸을 웅크렸는데 불을 떼지 못한 방바닥이 얼음장과 달을 박아 없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꼬박든 눈으로 보낸 혜원이 동이 트자마자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얼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혜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한 아름 꺾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얼어붙은 계곡을 깨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추위에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혜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 것이고 생각이 밀려오면 진우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고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버티던 혜원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산나무를 캐러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비탈진 산허리를 따라 올라가다 발밑에 흙이 무르게 꺼지는 느낌의 무릎을 꿇고 땅을 파보았는데 손에 잡힌 흙의 질감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끈기가 있으면서도 결이 곱고 손가락으로 비벼보면 기름처럼 매끄럽게 늘어나는 최고급 찰흙이었습니다. 혜원이 어릴 적 홀어머니를 따라 마을 옹기점에서 심부름하며 흙을 주물러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옹기장이 영감이 했던 말이 귓전을 스쳤습니다. 이런 흙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명품 찰흙이라고 말이죠. 혜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팔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파면 팔수록 찰흙의 맥이 넓게 퍼져나갔고 질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장정 10명을 데려다 며칠을 파내야 할 양이었지만 혜원의 괴력 앞에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혜원이 맨손으로 바위를 들어 옮기고 나무 뿌리를 뽑아 제치며 해가 지도록 흙을 팠는데 해 질녘이 되자 초가집 앞마당에 찰흙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이 호롱불 아래에서 찰흙 한 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툼한 손가락으로 흙을 천천히 주무르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흙이 혜원의 손끝을 따라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그릇에 배를 잡고 입술 부분을 올리는 손놀림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는데 이건 분명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원은 산에서 굵은 나무를 베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끼 한 자루 들고 산에 올라가 아름드리 나무를 쓰러뜨린 뒤 통째로 어깨에 메고 내려오는 모습을 지나가던 나무꾼이 보고는 제 눈을 의심하며 뒤로 자빠질 뻔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고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혜원은 그 나무들을 쪼개고 다듬어 직접 가마를 쌓아 올렸는데 돌을 나르고 진흙을 이겨 벽을 바르는 것까지 전부 혼자 해냈습니다. 가마에 처음 불을 넣던 날 혜원이 땔감을 밀어넣고 가마 입구 앞에 쭈그려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글거리는 불빛이 혜원의 넓은 얼굴 위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혜원의 눈은 불꽃 너머 어딘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꼬박 이틀을 밤낮 없이 불을 지킨 끝에 가마 문을 열었을 때 혜원의 손에서 태어난 첫 번째 도자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양은 투박했습니다. 양반댁 찬장에 올리기엔 거칠고 둔해 보였죠. 하지만 묘한 게 있었습니다. 빛깔이 여느 사기 그릇과 달랐는데 잿빛 속에 은은한 푸른 기운이 감돌면서 햇살을 받으면 물결치듯 빛이 일렁거렸습니다. 혜원이 혹시나 싶어 마당 바닥에 그릇을 탁 떨어뜨려 보았는데 이게 깨지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돌바닥 위에 내리쳤는데도 이가 나가기는커녕 맑은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혜원이 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추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되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것은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 없이 떠돌던 자신이 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두 발로 서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혜원의 입꼬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혜원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그릇을 빚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흙을 반죽하고 낮에는 물레 앞에 앉아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으며 밤에는 가마에 불을 넣고 지켰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즌밖에 눈을 붙이지 못했지만 혜원의 얼굴에는 시집살이 내내 볼 수 없었던 생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릇이 10개, 20개, 30개 쌓여갈 무렵 혜원이 장에 나가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생김새가 투박하니 눈길을 끌만한 구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안악이 지나가다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돌바닥에 부딪히고도 멀쩡한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악이 그릇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요? 사기 그릇이 안 깨진다니? 혜원이 보따리에서 같은 그릇을 하나 더 꺼내 바닥에 힘껏 내리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한 번 사시면 대를 물려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소문이 장터를 삽시간에 휩쓸었습니다.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기적의 그릇이 나왔다는 소식에 안악들이 몰려들었고 혜원이 가져간 30개의 그릇이 반나절 만에 동이 났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그 배를 가져갔는데도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전부 팔려 나갔습니다. 입소문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저 고을에서 또 그 너머 고을로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혜원의 그릇을 사겠다는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양반댁 마님들이 하인을 보내 10벌, 20벌씩 사들였고 주막집 주인들은 손님이 그릇을 깨뜨릴 걱정이 없다며 다투어 주문을 넣었습니다. 혜원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가마를 3개로 늘렸고 동네 안악 며칠 불러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일삭슬후하게 치러주니 사람들이 줄을 섰고 초가집이 있던 산골짜기에 제법 번듯한 가마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혜원의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물이 산 아래로 쏟아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석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혜원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혜원이 돈을 벌면서도 얼굴과 이름을 철저히 감추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릇을 납품할 때는 항상 고용한 일꾼을 보냈고 자기 이름 대신 가마터에 지명만을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골에 신비한 도공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게 쫓겨난 양반댁 며느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도공의 소문은 어디까지 퍼졌겠습니까? 다름 아닌 윤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뒤 윤씨 부인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눈의 가시가 사라졌으니 속이 뻥 뚫렸다며
소희와 함께 날마다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잔치를 벌이듯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 환갑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깨달은 윤 씨 부인의 눈에 욕심이 번쩍 켜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부채질을 하며 소희에게 선언하듯 내뱉었습니다. 내 환갑잔치는 이 고을은 물론이고 경상도 팔도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를 것이다. 소희가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앉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윤 씨 부인이 잔치상에 올릴 최고급 식기를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추천이 올라온 이름이 바로 그 산골의 신비한 도공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즉시 사람을 보내 환갑잔치용 최고급 식기 100벌을 주문했는데 그 주문서를 받아 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가 맨몸으로 내쫓은 며느리 혜원이었습니다. 혜원이 주문서에 적힌 윤 씨 부인의 이름 석자를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문서를 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지만 이내 손을 펴고 주문서를 가지런히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혜원이 가마터 앞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님. 최고의 그릇을 빚어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윤 씨 부인의 환갑잔치 준비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에 올릴 산의 진미를 마련하고 풍악을 불러들이고 비단 장막을 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집안 곳간이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 씨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진우의 이름을 앞세워 고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를 보러 간 아들이 곧 벼슬에 오를 것이라며 허풍을 떨고 그 권세를 빌미로 가난한 농민들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고 갚을 수 없는 고리대금을 떠안기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들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관가에 넘기겠다고 윽박질렀으니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지만 윤 씨 부인의 귀에는 잔치 풍악 소리만 들렸고 소희는 어머니가 긁어모은 돈으로 새 비단옷을 해입으며 거울 앞에서 연신 몸을 돌려댔습니다. 잔치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동안 혜원의 가마터에서는 100벌의 식기가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동시에 혜원은 아무도 모르게 고을 곳곳에 사람을 보내 윤 씨 부인이 벌인 일들의 내막을 낱낱이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이진우가 피를 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객 주방 한 칸에 몸을 구기고 앉아 밤이면 등잔불 심지가 타들어갈 때까지 책을 붙잡았고 낮이면 성균관 유생들 틈에 끼어 경전을 읊고 논책을 다듬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줄여가며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달린 까닭은 하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급제하여 혜원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밤마다 붓을 놓으면 혜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를 업고 산을 내달리던 넓은 등, 물집 잡힌 손을 내밀면서도 괜찮다고 웃어 보이던 그 얼굴. 떠나는 날 아침 대문 앞에서 당신이나 뭐 성이 다녀오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의 유생이 몰려든 대과장에서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고 첫 획을 긋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며 그간 갈고 닦은 학문이 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답안을 써 내려가는 진우의 붓끝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마지막 글자에 점을 찍었을 때 진우는 자기가 해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방이 내걸렸습니다. 이진우 장원급제. 그 이름 석자가 방목맨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걸 본 순간 진우의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변의 유생들이 축하를 건넸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해원아 해냈다. 이제 돌아간다는 말만 입술 안쪽에서 되뇌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준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진우가 한양을 출발했습니다. 말 위에서 고삐를 당길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는데 금이환양이라는 말이 이런 기분인가 싶어 입꼬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원을 안아줄 거라고, 이제는 아무도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말등 위에서 진우는 혼자 다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진우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축하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농민 대여섯이 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백성이 눈이 벌겋게 부은 채 진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고삐를 잡아당겨 멈추고 안장에서 내려서자 맨 앞에 꿇어앉은 백발의 노인 하나가 진우의 관복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노인이 관복 자락에 매달리며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리, 제발 저희 말을 들어주십시오. 진우가 노인의 양 어깨를 붙잡아 일으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연유입니까? 노인의 입에서 쏟아진 이야기는 진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이 아들의 이름을 걸고 고을 전체를 상대로 고리대금을 일삼았다는 것,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논밭을 억지로 빼앗았다는 것, 환갑잔치를 핑계로 막대한 빚을 끌어모아 고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것까지 노인이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진우가 한 발 뒤로 비틀거리며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설마 그런 일을. 그때 백성 무리 속에서 중년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진우 앞에 펼쳤습니다. 사내가 빈 문서를 진우 발밑에 내려놓으며 이를 드러내었습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나리. 여기 증서를 보십시오. 전부 나리 성함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우가 몸을 굽혀 문서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진우라는 이름과 함께 집안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바르르 떨렸고 진우의 무릎이 서서히 꺾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도 높아 이미 관아에 진정이 들어간 상태였고 이 소문은 한양 조정에까지 보고가 올라간 참이었습니다. 진우가 장원급제한 바로 그날 조정에서는 경상도 어느 고을 양반가가 백성을 착취하고 관직의 위세를 사칭하여 횡포를 부렸다는 장계를 받아들고 논의 중이었으니 시기가 이보다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진우의 관직 임명이 보류될 수 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가문 전체가 재산 몰수에 옥살이까지 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이 채 하루도 가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판국이었던 겁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나 말에 올라타더니 미친 듯이 고삐를 내리쳐 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가시 바람에 날아가고 관복 자락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말을 몰아 집 앞에 도착한 진우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당에는 환갑잔치를 준비하느라 펼쳐놓은 비단천과 상다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대청마루에 윤씨 부인이 앉아 잔치 물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진유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 앞에 서자 윤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는데, 장원급제한 아들의 관복 차림을 보고도 기뻐하기는커녕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일찍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진유가 대청마루 앞에 빈 문서 뭉치를 내던지며 목소리를 갈아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소자의 이름으로 고을 백성들의 땅을 빼앗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윤씨 부인이 시선을 피하며 부채를 만지작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잔치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가 벼슬에 오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진유가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한 계단 올라서자 윤씨 부인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 갚을 수 있다고요? 이 일이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소자의 관직이 보류되었고 가문이 몰락할 지경에 이른 줄 아십니까? 윤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채를 떨어뜨렸고, 옆에서 구경하던 소희가 뒷걸음질 치며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눈이 마당 한쪽을 훑었습니다다. 평소 혜원이 장작을 패던 자리, 혜원이 빨래를 널던 줄, 혜원이 맷돌을 돌리던 구석, 그 어디에도 혜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짓던 부엌에도, 방에도, 마당 어디에도 혜원의 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유가 마당을 두리번거리다 멈추며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원이는 어디 있습니까? 윤씨 부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도 기둥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마당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침묵 속에서 진우는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진유가 대청마루 위로 올라서며 어머니 앞에 바짝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혜원이를 어찌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윤씨 부인이 고개를 돌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년이 갑오 항아리를 깨뜨려서 내보냈다. 며느리 된 것이 가문의 물건을 그따위로 다루는데 어찌 두고 보겠느냐. 진유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 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나무결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씨 부인이 뒤로 물러나며 얼굴을 가렸고, 소희가 기둥 뒤에서 고개만 내밀고 오빠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닥을 치던 진우가 축 늘어진 채 이마를 마루에 대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마루 위로 떨어진 물방울 한 줄기가 나무결을 따라 길게 번져 나갔습니다. 장원급제의 기쁨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가문의 몰락과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문책이 내려오면 재산은 몰수될 것이고 옥에 갇힐 수도 있으며, 어머니가 버려놓은 빚더미는 진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마루에 이마를 댄 채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아, 미안하다. 그 말이 빈 마당 위로 허공에 흩어졌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윤씨 부인의 환갑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들의 관직이 보류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판국에도 윤씨 부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이미 고을 방방곡곡에 초청장을 뿌려놓았고, 잔치 음식 재료는 외상으로 들여왔으며, 풍악패까지 불러놓은 마당에 취소한다는 건 스스로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마당에는 형형색색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고 잔치상이
8줄로 길게 늘어섰으며 마당 한쪽에서는 풍악패가 진과 꽹과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경상도, 팔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성대한 잔치판이었죠. 윤씨 부인은 새로 지은 자주색 비단 당이를 걸치고 은비녀를 꽂은 채 대청마루 정중앙에 앉아 축하객을 기다렸고, 소희는 분홍 치마 저고리에 꽃잠을 달고 어머니 옆에서 연신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도 축하객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요. 대문 앞 길이 텅 비어 있었고 마을에서 올라오는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대문 쪽을 연신 내다보며 부채를 접었다 폈다 반복했고, 소희가 마당으로 내려가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다 돌아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건 축하객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가죽신에 쇠사슬이 달린 묵직한 발소리, 포졸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을 사또가 관복 차림의 갓을 바로 쓰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포졸 10여 명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또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포졸들 뒤로 고을 백성 수십 명이 밀려들었는데 그 눈빛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것이 축하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논밭을 빼앗긴 농민, 갚을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상인,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해 곤줄인 사내들이 이를 갈며 윤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또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루마리를 펼치며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씨 부인, 그대는 아들 이진우 이름을 사칭하여 고을 백성에게 고리대금을 일삼고 논밭을 강제로 빼앗으며 관직의 위세를 거짓으로 내세워 양민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소. 이진우 또한 본인의 이름이 쓰인 이상 연좌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니 두 사람 모두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겠소. 윤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주색 비단당이가 무색하게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대청마루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고, 치마폭을 움켜쥔 손가락이 나무십처럼 떨렸습니다. 소희는 어머니 뒤에 숨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깨를 잔뜩 웅크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마루 아래로 기어 내려가 사또의 관복 자락을 움켜쥐며 목이 찢어지게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살려주십시오. 모두 잔치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사또가 관복 자락을 뿌리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백성의 논밭을 빼앗고 고혈을 짜는 것이 잔치를 위해서라고? 이 사람 변명이 되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오. 진우가 안채에서 뛰어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 밑이 검게 내려앉고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진 얼굴로 땅에 이마를 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리, 어머니의 죄는 소자가 모두 지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진 빚도 소자가 갚겠으니 제발 어머니만은 봐주십시오. 사또가 팔짱을 끼고 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갚겠다고? 무엇으로 갚겠다는 것이오? 관직도 보류된 마당에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겠소? 진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졸 둘이 다가와 진우의 양팔을 잡아 올려 세웠고 다른 포졸 둘이 윤씨 부인에게 포승주를 가져갔습니다. 소희가 그 광경을 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잔치를 위해 차려놓은 상 위의 음식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수레바퀴가 땅을 구르는 소리가 우르르 울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10대, 20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레가 줄줄이 이어져 마을 길을 가득 메우며 다가오는 소리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수레마다 지프로 정성스레 감싼 도자기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고, 수레를 끄는 일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수레 행렬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가운데 길을 내었고, 그 길 한복판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하되 기품 있는 남색 비단옷을 걸치고 은장도가 달린 허리띠를 맨 거구의 여인이 어깨를 쫙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직하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걸음에는 주눅든 기색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마당에 모인 수십 명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사또 앞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혜원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으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소희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벽에 등을 붙인 채 미끄러지듯 주저앉았고, 진우는 포졸에게 잡힌 채로 혜원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혜원이 사또 앞에 서서 품 안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습니다. 사또 나리, 소녀가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는데, 넘길 때마다 사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윤씨 부인이 고을 백성들에게 강제로 떠안긴 빚과 빼앗은 논밭 문서에 대한 변제 증서였습니다. 혜원이 도자기를 팔아번 자기 재산으로 윤씨 부인의 빚을 한 푼 남기지 않고 전부 갚아버렸고, 빼앗긴 논밭도 하나하나 되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그 모든 과정을 관아 서기를 통해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혜원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이 문서에 적힌 대로 윤씨 부인이 백성들에게 진 빚은 소녀가 전부 청산했습니다. 빼앗긴 논밭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냈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따로 곡식까지 보상했습니다. 그러니 이진우 나리는 빚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관직 사칭의 주체는 윤씨 부인이지 이진우 나리 본인이 아닙니다. 사또가 문서를 다 읽고 고개를 들어 혜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어서 진우를 보았고 윤씨 부인을 보았고 다시 혜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말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백성들의 피해는 복구된 셈이요. 허나 이 여인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거금을 들여 남의 집안 빚을 갚았단 말이오? 혜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이진우의 아내, 이 집안의 며느리 혜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리고 포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으며, 사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혜원과 윤씨 부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포졸의 손을 뿌리치고 혜원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두어 걸음 만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혜원을 올려다보는 진우의 두 눈에서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관복깃을 적셨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꼼꼼히 재확인한 뒤 포졸들에게 손짓하며 명했습니다. 이진우에 대한 포박을 풀어라. 빚이 청산된 이상 이진우에게 물을 죄는 없다. 포졸들이 진우에게서 물러났고 마당에 모여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안도가 뒤섞인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자기 논밭이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한 농민 한 명이 혜원을 향해 큰 절을 올렸고, 그걸 시작으로 백성 서너시
잇따라 무릎을 꿇어 혜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벌레 보듯 깔보고 맨몸으로 내쫓은 며느리가 비단옷을 입고 수십 대의 수레를 이끌고 나타나 가문을 구해내는 꼴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윤 씨 부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고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혜원의 비단옷과 자기 몸에 걸친 옷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원이 진우에게 다가가 무릎 꿇은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유가 혜원의 손을 붙잡은 채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혜원이 그 손을 꼭 쥐어주며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 하나에 진우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으며 혜원의 넓은 어깨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던 뚱뚱한 며느리가 맨몸으로 쫓겨나 빈손에서 시작한 여인이 자기를 내쫓은 가문의 모든 빚을 갚고 남편의 목에 씌워진 칼을 풀어준 겁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혜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 더 이상 조롱은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물러가고 포졸들이 포승줄을 거두어 들고 사또가 관하로 돌아간 뒤에도 진우는 한참 동안 혜원의 어깨에서 이마를 떼지 못했습니다. 혜원이 남편의 등을 두어 번 토닥여주고 나서야 진우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유가 혜원의 손을 붙잡은 채 한 걸음 물러서더니 마당 한가운데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복 무릎이 흙바닥에 닿아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원급제한 선비가 아내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진유가 이마를 땅에 대고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한양에서 글이나 읽고 앉아 있는 동안 네가 맨몸으로 쫓겨난 줄도 몰랐으니 나는 남편 자격이 없는 놈이다. 혜원이 진우 앞에 쪼그려 앉아 흙 묻은 진우의 두 손을 자기 무릎 위로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무릎에 흙 묻잖아. 진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코끝이 붉어진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혜원이 진우의 턱 밑에 손을 넣어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진우의 눈과 혜원의 눈이 마주쳤는데 혜원의 눈가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빛이 고여 있었고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혜원이 진우의 관복 깃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글 읽는 동안 나도 내 할 일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소리 그만하고 일어나. 진우가 혜원의 두 손을 꼭 쥐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모습은 한쪽은 관복이 흙투성이가 된 마른 선비이고 한쪽은 비단옷을 입은 거구의 여인이니 어울린다고 하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서로의 손을 잡은 그 모습만큼은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아준 것은 남편과 가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윤씨 부인과 소희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이 관아에 나아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청을 올렸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아 혜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청이 있어 이리 찾아왔소. 혜원이 허리를 고추 세우고 또박또박 아뢰었습니다. 날이 윤씨 부인과 이소희가 고을 백성을 괴롭히고 가문의 이름으로 횡포를 부린 죄가 있사옵니다. 빚은 소녀가 갚았으되 두 사람이 저지른 악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해 주십시오. 사또가 부채를 접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어떤 벌을 내리길 원하오? 혜원이 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사또에게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가마터에서 석 달간 노역을 시켜 주십시오. 다른 벌은 원치 않사옵니다. 사또가 문서를 펼쳐 읽더니 입꼬리를 살짝 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을 백성을 착취한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처분이었지만 혜원이 이미 빚을 전부 갚아 백성들의 피해를 원상복구한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사또가 즉석에서 허락의 수결을 내렸고 관아 서기가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씨 부인과 소희가 관아 포졸의 호위를 받으며 혜원의 가마터에 도착했습니다. 자주색 비단 당의를 벗기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윤씨 부인의 모습은 하루 전과 딴 사람이었습니다. 은비녀도 빠지고 머리가 흐트러진 채 무명치마를 쥐어뜯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고 소희 역시 분홍치마 저고리 대신 삼배옷을 걸치고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마터 앞마당에는 찰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땔감용 통나무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혜원이 가마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한이나 쾌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시키겠다는 담담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죠. 혜원이 찰흙더미 앞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흙을 발로 밟아서 기포를 빼세요. 다 빼실 때까지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윤씨 부인이 찰흙더미를 올려다보다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노비에게 시키기만 하던 일을 자기 발로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윤씨 부인이 몸을 돌려 도망이라도 치려는 듯 뒷걸음질을 쳤지만 뒤에 서 있던 포졸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윤씨 부인이 차를 위에 한 발을 올려놓았을 때 차갑고 질척한 흙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보였습니다. 소희는 아예 울상을 짚고 서서 발을 내딛지 못하다가 혜원의 시선을 느끼고 마지못해 흘 위에 올라섰습니다. 혜원이 소희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씨도 밟으세요. 발바닥 전체로 꾹꾹 눌러야 기포가 빠집니다. 소희가 울먹이며 흙을 밟기 시작했는데 한 발 디딜 때마다 치마 끝에 회색 흙물이 튀어올라 얼굴까지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대던 그 소희가 흙투성이가 되어 진흙을 밟고 있으니 가마터 일꾼들이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게 첫날이었고 둘째 날부터는 땔감 나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마에 넣을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20걸음을 옮겨야 했는데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두 사람에게 그 무게는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통나무 하나를 들어 올리다 허리가 휘어 비명을 질렀고 소희는 어깨 위에 통나무를 올린 채 3걸음 만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혜원이 두 사람에게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접 통나무 2개를 양 어깨에 걸치고 성큼성큼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었죠. 혜원이 가볍게 해내는 일을 자기들은 죽으림을 다해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간 뚱뚱하다고 깔보며 부려먹던 며느리의 진짜 힘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윤씨 부인이 진흙을 밟다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톱 사이에 낀 흙을 멍하니 들여다보는 그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자기가 혜원에게 새벽마다 시켰던 맷돌질, 한낮에 시켰던 장작패기, 밤에 시켰던 마루 닦기가 어떤 무게였는지를 제 몸으로 느끼고 나니
입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닷새째 소희가 땔감을 나르다 무릎이 꺾여 넘어졌는데 혜원이 다가가 소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소희가 자기를 일으켜 주는 혜원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손이 예전에 자기 꽃신에 기름을 먹이던 바로 그 손이라는 걸 떠올린 겁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씨 부인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혔고 소희의 어깨에 근육이 붙었습니다. 흙을 밟는 발걸음이 처음보다 단단해졌고 땔감을 옮기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줄어든 대신 묵묵히 일하는 시간이 늘어갔고 가마터 일꾼들 사이에 섞여 밥을 먹을 때 처음에는 수저를 들지 못하던 윤씨 부인이 어느 날부터 먼저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노역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아침 일찍 혜원 앞에 와서 섰는데 무명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지만 눈빛만은 석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혜원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내 덕에 가문이 살았는데도 이 어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으니 부끄럽다. 혜원이 윤씨 부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이제 아셨으면 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윤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지며 입술이 떨렸는데 옆에 서 있던 소희가 먼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뒤로 이 집안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진우는 혐의를 완전히 벗고 조정으로부터 관직 임명을 다시 받아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했는데 어머니의 잘못을 온몸으로 겪은 탓인지 백성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사정을 살폈고 가난한 이에게 곡식을 나누었으며 고을 사람들은 진우를 가리켜 어진 원님이라 불렀습니다. 혜원은 가마터를 더욱 넓히며 도자기를 빚었고 번 돈의 절반은 고을의 가난한 집에 튼튼한 그릇을 나누어 주는 데 썼습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을 받아든 안악들이 혜원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혜원의 가마터에 놀러와 흙을 주무르며 깔깔대었습니다. 혜원은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넉넉하고 푸근한 웃음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을 전체를 품에 안은 것 같았다고 사람들은 훗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노역이 끝난 뒤에도 가마터에 나와 흙을 반죽하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소희 역시 가마터 일꾼들과 어울려 땔감을 나르며 웃는 법을 배웠고 예전처럼 거울 앞에 서는 대신 흙 묻은 손으로 밥을 짓는 것에서 보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을 비웃던 자들은 진을 속에서 제 허물을 깨달았고 신분을 깔보던 자들은 두 무릎으로 자기 오만함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지혜와 굳센 마음으로 빈손에서 모든 것을 일군 혜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경상도 팔도로, 팔도를 넘어 조선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